짜잔! 해법 독서 논술 도시락 학부모 교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법 독서 논술에서 전국 교실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께 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2,300분이세요. 전국에 2,300명의 학부모님을 이렇게 한 시간에 동시에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이거는 그동안의 섭섭함을 바로 한 방에 기쁨으로 보상받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학부모 교육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똑소리 나는 교육 강의로 네, 교육팀장 이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호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이름 소개를 드리면 항상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명이 맞느냐? 자,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면 본명이 맞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께서 다행히도 저를 낳으셨을 때 매우 기쁘셨대요. 그래서 기쁨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여라 라는 큰 뜻을 담아서 저에게 이 이름을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이름값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머님들께 제 이름처럼 기쁨이 될 수 있는 교육 정보를 전달드리기를 약속드리면서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신 어머님들께서는 사전 예약을 다 하셨죠? 출석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채팅창에 자녀 학교, 학년, 핸드폰 뒤 4자리 사전 예약하실 때 입력하셨던 그 정보들을 다 입력하셔야 되는데 나 아직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채팅창이 올라오면 교육 정보를 들으시는 다른 어머님들이 좀 방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 끝나고 나면 저희가 출석 인증에 시간을 잠시 드릴 겁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출석 인증해 주시면 GS25 상품권 5,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발송할 거예요. 자, 어떤 절차를 통하느냐? 10월 27일에 해법 독서 논술 블로그를 통해서 명단 발표를 할 거고요. 29일 목요일에 기프티콘으로 등록하신 핸드폰 번호로 쿠폰 날라간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거밖에 선물이 없느냐? 아니요.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에 응답을 해주신,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 당첨을 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좋으시죠? 자, 그럼 퀴즈 어려운 거 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습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퀴즈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준은 있습니다. 저예요. 제 마음에 드는 답변 10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자, 저랑 가장 닮은 연예인은 누굴까요? 입니다. 네, 사심을 채우는 질문이죠. 네,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근데 저도 양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희 땡, 전지현 땡, 송혜교 땡입니다. 자, 그렇다고 남자 연예인을 적어주시면 저 마상 입습니다. 그것도 땡입니다. 자, 지금 어머 이영애 저 감동받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고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하실 때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김혜수 어떡할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제가 성원에 힘입어 진짜 오늘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퀴즈 진행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부모 교육의 제목은 이것만 알면 우리 아이도 미래 인재입니다. 자, 뭔가 비법을 하나 탁 공개하는 느낌 드시죠? 우리 아이를 미래 인재로 만드는 비법을 3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교육과정은 자꾸 바뀌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중에서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바뀌지 않는 핵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의 이름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금 2020년인데 왜 2015년 얘기를 자꾸 하냐는 거죠. 혹시 예전 교육과정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의 이름이죠. 그런데 어머님들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교육과정을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이렇게 몇 차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개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 비밀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 들어서면서 5차, 6차를 걸쳐서 7차 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정은 지금까지 3번 이루어졌어요. 2007년, 2009년, 2015년 이렇게 3번의 개정을 계속해 왔고요. 재밌는 건 개정을 한 번 더 예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에 개정교육과정이 또다시 나오고요. 그것의 실행은 25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 정도로 개정을 거듭할 바엔 차라리 8차가 깔끔하게 나와줘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7차를 놔두고 개정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개정교육과정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어머님들은 뭐가 또 바뀌는데? 지금 교육과정 알고 나서 나중에 우리 아이 다 크면 또 뭐가 달라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뀌지 않는 무언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는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필요한 정책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수정될 때마다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인재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인재상.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글로벌 창의 인재, 창의 융합형 인재. 이 인재상을 보시면 변하지 않는 단어가 보이시죠? 창의입니다. 맞아요. 8차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는 한 8차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교육의 방향성은 창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에 들어서면서 7차 교육과정이 나왔고 이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계속 창의에 정해져 있고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처음 하다 보니까 방법을 하나씩 추가하거나 보완할 때마다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한다. 요걸 기억하시면서 그럼 창의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퀴즈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기준은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창의란 무엇일까요? 아까 정리해드린 것처럼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성 창의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면 이 창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창의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를 어머님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 상상력 좋아요. 생각을 넓히는 것. 맞아요. 나만의 것, 내 생각. 그쵸? 답변들이 계속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답변 10개를 선정해서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창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면 지금 사회 변화 이야기를 빼지 않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에서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4차란 얘기는 1차, 2차, 3차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우리 사회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증기가 나오면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기와 석유로 인해서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 뭐 대량 생산,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기계화와 대량 생산이 그 당시의 교육의 방향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똑같은 걸 빨리 많이 찍어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인재상도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 지식을 사람들이 빨리 많이 외워서 그걸 가장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되다가 3차 산업혁명에 인터넷과 컴퓨터의 세상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걸 다 암기하는 게 맞아? 이거 컴퓨터 안에 지식으로 넣어놓고 사람이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우리가 계속 3.14 곱하고 3.14 나누고 이 단손 노동을 해야 돼? 기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이때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 21세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보의 격차가 생긴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보면 누구야 이렇게 불러서 날씨도 묻고 누구야 나 이거 알려줘 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이제는 특별히 정보의 격차가 생길 일 없이 소통의 시대로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기존에는 인간이 많은 걸 암기하면 인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암기라고 하는 건 특별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뭐 하지? 인간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지? 교육의 방향성이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보다 위에 있는 존재, 즉 컴퓨터 안에 많은 지식들을 넣어놨지만 내 앞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저장되어 있는 지식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내고 그것을 처한 상황에 따라 응용하고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의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창조가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을 바탕으로 처한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 그래서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더 이상 암기가 아닌 창의의 방향을 맞췄고 창의력 교육을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퀴즈 더 내볼게요. 창의가 중요한 건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창의력 켜져라, 커져라. 그러면 창의력이 확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역량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 역량,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질문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생각이 좀 필요하다. 이건 좀 살살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상상력, 칭찬 아주 좋습니다. 칭찬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려면 평가 방법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의력을 키우는 데 핵심 역량은 평가 방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답변은 여기까지 받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존의 1차, 2차 산업혁명에는 뭐 공장제 기계공업 그래서 막 암기식으로 인재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주입식 세대, 암기식 세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평가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지필평가 80%, 그죠? 실기 20%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필평가의 대부분이 객관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단답형은 솔직히 저는 수학에서 -1, 0, 1 중에 답을 선택하면 대충 답이 좀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자, 그랬다면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필평가 80%와 수행평가 20%라고 표현을 하죠. 실기라고 하지 않고 이때부터 수행평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80% 중에 객관식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서술형과 논술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도입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수행평가가 5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필평가 50, 수행평가 5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필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건 50점을 받고 그렇게 환호한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필평가 50% 중에 객관식과 서논술형은 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온수령과 수행평가가 지금은 평가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선온수령과 수행평가의 공통점은요? 네, 답도 길다. 자, 도에다 제가 빨간색을 해놨죠. 답만 길지 않아요. 문제도 깁니다. 문제도 길고 답도 길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때랑 좀 뭔가 달라진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수행평가는 제가 평균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거는 분당에 있는 한 중학교의 평가 비율 및 항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60%, 70%까지 올려놓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수행평가가 내신 성적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수행평가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보셔야겠죠. 자, 서수령, 논수령. 아까 선온수령을 지필평가에서도 시험을 봤는데 수행평가에서도 서수령과 논수령을 봅니다. 자, 그리고 토론을 하거나 포트폴리오, 실험 실습, 연구 보고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로 지금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자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며 표현하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이거를 밖으로 표현해내야 돼요. 근데 이 표현의 방법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 쓰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수행평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과학의 수행평가의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태양 고도의 그림자. 그쵸? 태양 고도의 그림자 길이와 기온을 측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매우 잘함,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6학년 거예요.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미 수행평가를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아이들이 내가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수학입니다. 보시면 도형의 성질을 배우고 나서 그 정의나 성질을 4가지 이상 찾아서 시화로 표현하면 최상의 점수를 주고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점수가 점점 내려가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머, 이거는 과학이나 수학이니까 좀 어렵겠죠. 독후감 쓰기는 좀 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독후감 쓰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독후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때 쓰던 독후감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그죠?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독후감을 쓸 때 단순히 줄거리 쓰고 느낀 점을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을 여러 가지 주고요.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만점을 주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느끼는 걸 가지고 독후 활동을 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보려면 또 교과서의 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나 교과서의 내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겨울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온실 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식물 박사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는 글을 써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앞에 식물이 자라는 조건을 배우고 나서 그 개념 중에 겨울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온실에서 식물을 기르는지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까닭을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해내야 되는데 표현의 방법이 친구들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는 글을 쓰라는 건 국어에서 배운 설명문의 글쓰기 방식을 활용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내가 배웠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무엇을 묻는지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국어에서 배웠던 설명문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내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 하나 볼까요? 간디가 기차에 올라타다가 신발 한 짝을 기차 밖에 떨어뜨린 거예요. 기차에 올라탔더니 옆자리 사람이 묻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는데 나머지 한 짝도 벗어서 밖으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옆자리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나머지 한 짝도 밖에다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신발을 한 짝만 주시면 쓸 수가 없지만 2짝을 주시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자,
윗글에서 간디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느낀 점을 쓰시오. 3점. 윗글의 주제를 쓰시오. 4점. 총 7점짜리 문제예요. 자,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도덕에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머, 아이들이 간디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나? 아니요, 간디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도덕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배려라는 개념을 배워요. 배려의 개념을 가지고 간디의 지금 사례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배려를 녹여내서 글쓰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간디를 집에서 책으로 읽은 아이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그죠? 왜요? 간디는 위인전에서 우리가 인도의 상황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간디의 평화주의, 그죠? 남을 돕는 헌신과 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디가 신발을 나머지 한 짝도 밖에 던졌다는 의미를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랬다라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디를 읽지 않은 아이들은요,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아저씨 머리카락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머리카락 없어요. 치마는 왜 입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인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은 간디가 기차에서 나머지 한 짝의 신발을 밖으로 던진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리수거를 안 했다고? 신발을 아무데나 버린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답은요, 분리수거를 잘하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배려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걸 나에게 묻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계속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글 창제에 대한 글이 나왔습니다. 일단 글이 길죠. 우리 수능도 이제 앞으로 곧 봐야 되잖아요. 수능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지문이 길다요. 그죠?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한글 창제에 대한 글을 읽고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 4개를 충족해서 글을 또 써내야 하는. 그래서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파악을 빨리 하겠죠. 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는 우리 때는 암기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대순으로 배열하시오, 뭐 가나다라, 뭐 가다나라, 뭐 어떤 게 맞느냐,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은 그 당시에 끝까지 싸우자는 신하와 화친하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정리해보고, 나라면 그 둘 중에 어떤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입장 정리를 해보기도 해요. 왜? 역사는 이제 보는 시선이 우리 때처럼 암기가 아니라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서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는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라면 어떻게 했는지 이걸 생각해 두었다가 유사한 일이 내 앞에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배경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라고 하는 걸 지금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글쓰기도 500자 이내로 나의 생각을 쭉 논술을 하는 이런 활동까지도 지금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수학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수학 교과서예요. 어머, 이게 수학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60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색깔 10가지, 그죠? 그 다음에 12개의 지지라고 해서 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푸른 용, 뭐 백말, 뭐 이런 띠를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는데, 여기서 묻습니다. 이름이 같은 해는 60년마다 돌아온다.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어머, 이게 어떻게 수학인가요? 자,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 자, 이 둘의 최소 공배수는 60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항상 연말이 되면 그냥 방송에서 색깔과 띠를 얘기해 주곤 했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배웠던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그 고등학교 집합, 그러면 고1이 되면 제일 먼저 집합을 하던 시대였죠, 우리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2학기에 배우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집합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 커서 고등학교 갈 거니까. 자, 고등학교 문제도 한번 볼게요. 관현악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은 그림과 같이 배치도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 배치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악기 중에서 금관악기에 속하는 걸 모두 찾아보자 라는 질문. 금방 찾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분들은 아마 금관악기가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공부하라고 아이를 책상 앞에 앉혀놨는데 조금 있다가 컴퓨터 켜고 핸드폰에서 뭘 검색하고 저게 공부하는 게 아닌데 라는 마음에 아이를 닥달하시거나 혼내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 입을 이렇게 내밀고 억울하다는 표현 많이 하지 않던가요? 아이들도요,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려고 자꾸 들어가서 검색하고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보다 보면 저도 아침에 분명히 날씨를 알아보려고 네이버에 들어가요. 초록창에다가 분명히 날씨만 검색해서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정신 차려 보면요. 오늘의 연관 검색어 순위를 다 클릭하고 있고요. 특가, 오늘의 특가 이런 거 누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아이들도 당연히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사색의 시간을 잃습니다. 그래서 검색만을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게 한두 끝도 없이 공부의 시간은 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등까지 가기 전에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쯤엔 금관악기쯤이야.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알아뒀지. 즉 배경 지식들을 쭉 켜켜이 쌓아 놓으셔야 고등학교 땐 초록창에다가 뭘 물어볼 시간을 줄여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경 지식 필요하죠. 그리고 집합이 뭔지 개념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해내려면 내가 어떤 개념을 갖다 써야 되는지 그걸 우리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그럼 답이 나왔어요.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를 창의 인재로 양성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역량 3가지는 뭐냐? 바로 이 3가지죠. 이해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 근데 여기에 또 난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키워줘야 되냐는 거죠. 어머님들도 그래 그거 필요하지. 근데 어떻게 키워줘야 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서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 표정이 다 나 알고 있는데 하는 표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쩌라고 이런 표정들 많이 하시죠. 맞아요. 독서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독서를 할 때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책을 아이들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 해서 저는 책을 하루에도 몇십 권씩 읽어요. 이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어머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아이들의 이해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를 하도록 만들려면 하지 마셔야 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자, 3가지입니다. 책 좀 봐라. 자, 그 다음 줄거리 말해봐. 그 다음에 뭘 느꼈니? 어떤 어머니 지금 반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왠지 어머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반성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맞죠? 자, 이 멘트를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멘트로 바꾸느냐? 책을 읽자. 자, 읽자는 뭐예요? 엄마도 읽고 아이도 읽고 같이 읽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좀 난제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줄거리 말해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바꿔주세요. 엄마가 읽고 난 다음에 특정 사건을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니? 그리고 주인공이 해결한 방법 외에 다른 식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진 않았을까? 그리고 그냥 뭘 느꼈니가 아니라요.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많은 어머님들이 책을 보라고 하세요. 책은 보는 거 아니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처럼 줄거리를 정리한 다음에 무엇을 느꼈나? 자,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느낌을 많이 쌓으면 감수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해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은 느껴서는 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매번 책을 같이 읽고 아이들에게 사건을 지정해서 발문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발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이거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해법 독서논술 프로그램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교과서 출판회사가 만드는 교과통합 독서논술 프로그램입니다. 교과서 출판회사가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교육과정을 이보다 더 잘하는 회사는 없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 업체고요. 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교과가 통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교과 연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나 원리를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탐구, 발편,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창의융합형 사고를 향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키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릴 게 교과 연계인데요. 저희 정규 교재를 보시면 저희 교재는 책마다 이렇게 교과서에 몇 학년, 몇 학기에 몇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렇게 구조를 다 짜놨어요. 그렇다고 교과서에 나온 작품을 읽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책을 읽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원리냐면 우리 교육과정을 보면 나선형 구조라고 해서 3학년 때 배웠던 걸 3학년에 딱 끝나는 게 아니죠. 3학년에 배웠던 게 4학년에 다시 반복 확장되거나 아니면 중1에 가서 갑자기 반복 확장되는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 나선형 구조상 계속 겹치는 개념들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또 배울 개념이니까 지금 이 개념과 관련된 책을 읽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책은 그 개념이 눈에 확 보이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요. 책은 그냥 굉장히 재밌고 아이들에게 유익한 배경 지식을 많이 줄 수 있는 책으로 선정하고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워크북에 있는 발문들이 교과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 교과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거 내가 책을 읽었던 거랑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라는 걸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학년과 상급 학년을 대비하는 맞춤 교과 연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정규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특강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재료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주제들 많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구성이 좋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발문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는 책을 한 권 읽습니다. 예를 들어 똥싼 할머니라는 책을 읽어요. 이 똥싼 할머니는 세세미네 집의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황을 겪게 되고 가족 간에 이 할머니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족 동화예요. 자, 이거는 줄거리와 느낀 점이라면 자,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책의 내용에 기반된 질문으로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점검도 하지만 여기선 세세미네 집에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결정 말고 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너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발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사회교과서에서 인구분포도상 노인이 많아지면 생기는 노인 문제랑 연계해서 인구가 점점 노령화된다면 치매 환자의 확률도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 사회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해서 아이들의 사회적인 사회교과서와 또는 사회적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력, 문제 해결력, 배경지식 저희 교재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고요. 자,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한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동시대에 비슷한 비교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작품들을 통해서 서로 엮어서 글을 또 한 편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6.25 이후의 시대상까지
같이 배경 지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네, 문학 특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회 초등에 보면은 아까 교과서에서 보셨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화친하자는 사람들과 싸우자는 사람들. 자, 이걸 우리는 똑같이 구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호란 때 그 대표 인물들의 상소문을 직접 보면서 그 상소문을 정리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거를 친구들과 또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요. 자, 이런 거 하다 보면 수행평가 그리고 선운수령 다 연습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중등이 되면 좀 더 고급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심화하고 확장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보셨을 때 수행평가 보면 여러 가지의 유형의 글쓰기 요구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에서도 설명문의 방식으로 써봐라, 논설문의 방식으로 써봐라 계속 글의 유형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재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글쓰기 실력을 늘려서 선운수령과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아까 수행평가 보시면 이렇게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조건들을 직접적으로 주고 조건에 맞게 글쓰기를 수업 시간 안에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들과 함께 발문 내용까지 한번 쭉 보셨는데요. 자,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아이가 책을 읽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의력이 중요한 것도 알았어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력, 이해력, 배경지식 필요한 것, 그거 가져야 되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막상 아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난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는 그거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건 가장 필요한 게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아이가 일단 내재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내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 맞게 접근하면서 이거 할 만한데 나도 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나 이거 하나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의 독서 태도, 지금 동기부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진단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은 얼마나 되는지, 어휘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 해결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능력들도 진단해서 수준에 맞게 출발점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사전 설문을 하실 때 이거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55% 정도 되셨어요. 자, 오늘 교육 들으시고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1577-1929로 전화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해당 지역의 지사장님들이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실로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결과지는 가까이에 있는 교실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미래인재 양성의 비법이라는 이름으로 창의력이 중요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해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이 중요하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는데 독서에 있어서 읽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니 해법 독서노트이 좋다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제 이름처럼 조금이라도 좀 기쁨을 드렸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곧 12월 23일에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도시락 2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점점 커지는 학습 격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습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한 해법, 해결 방법을 12월 23일 수요일, 오늘과 똑같이 23일입니다. 수요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다양한 이벤트들 준비할 테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벌써 사전 예약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사전 예약은 12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방송 마무리되고 나서 10분 동안 또 오픈이 될 테니까 그때 댓글창에다가 많이 글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똑소리 나는 교육 강의로 기쁨 주고 사랑받는 교육팀장 이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